BJT,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센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센서는 다양한 물리량을 전압 혹은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관점에서는 센서 회로는 전압이나 전류를 만들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전압과 전류가 전체적으로 회로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센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도, 근접, 가속 이런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 센서들이 어떻게 전자회로적으로 쓰이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록시미티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프록시미티 센서라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근접 감지기입니다. 프록시미티가 이제 가까이 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 동작하는 감지기라고 해서 프록시미티 센서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센서는 스마트폰에 다 하나씩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면에 보면 소리가 나오는 구멍 옆에 보면 작은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록시미티 센서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한쪽에서 적외선 인프라레드를 쏘고 한쪽에서는 받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돌아오는 적외선이 없겠죠. 그래서 없다고 신호를 만들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반사돼서 적외선이 오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음 이런 표식을 할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게 프록시미티 센서입니다. 센서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현상,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는 건 사람이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자, 이게 기계라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적외선을 주로 사용하고요. 적외선으로 인해서 신호가 돌아오면 돌아온 신호를 증폭해서 전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센서 정의에 부합하죠. 센서는 주변에 있는 환경적 특성을 전압 혹은 전류로 바꿔준다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회로가 뭐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회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회로를 맨 처음에 보면 일단 내가 모르는 소자가 있는가 봐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있는 소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보이는 거는 연산증폭기입니다. 연산증폭기. 왜 연산증폭기인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삼각형이 있고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죠. 자, 연산증폭기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이오드이긴 한데 화살표가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빛을 쏘아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적외선이기 때문에 적외선 LED, IR LED를 사용을 합니다. 얘는 통상적인 LED가 되겠고 화살표가 다이오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LED라고 부르기보다는 포토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다이오드입니다. 포토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외선을 쏘아주는 부분, 이걸 TX라 할까요? 송신이니까. 다음으로 적외선을 받는 부분, RX라고 합시다. 이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TX하고 RX 다이오드는 같은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은 같은 데서 받습니다. 여기서는 9V라고 했습니다. 9V로 받게 되고, 자, 이 회로를 보면 전형적인 다이오드 회로입니다. 다이오드가 있고 이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이 220ohm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전압은 다이오드의 양극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다이오드의 음극에 접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된 거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됐는데 이 다이오드가 LED라고 하면 빛이 방출됩니다. 다만 너무 큰 전압이 걸리면 안 되니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커팅 볼티지로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이 필요하고 혹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건 송신이니까 TX니까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수신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수신하는 경우는 LED가 빛을 수신해야 되는데 LED는 수신할 때는 역방향으로 극성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역방향인 이유는 이 짝대기 있는 쪽이 다이오드의 음극, 화살표 방향이 시작되는 게 다이오드의 양극입니다. 그럼 5V는 이 다이오드의 음극으로 연결되어 있고 접지는 다이오드의 양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로 이 다이오드는 바이어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류는 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류를 못 흘립니다. 못 흘리고 빛이 들어오면 그 적외선을 인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잡아내는 게 프락시미티 센서의 수신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정방향으로 형성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이오드는 ON이 됐기 때문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더라도 그 빛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흐르고 있는 전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빛으로 인한 미약한 전류가 흘러본들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류를 끊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가 잘 검출이 되겠죠. 그럼 그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면 전류는 이 저항에서 전압 강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전압 강화가 좀 크게 일어나야 되니까 저항을 큰 거를 사용합니다. 저항 큰 거를 쓰면 전압 강화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걸 여기는 OPAmp로 감지하는데 이 경우 OPAmp는 증폭기로 동작한다기보다는 그냥 비교기입니다. 비교기. 그러니까 비교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3번 단자에 들어가는 거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이 포토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전압이 생기는 게 3번 단자로 들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전압이 필요하니까 기준이 되는 전압은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은 따라가 보면 가변저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변저항은 저항의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의 크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크기보다 크면 빛이 들어왔다고 감지해서 이 OPAmp는 큰 전압, 9V가 되는 큰 전압을 출력으로 내보낼 거고 만약에 들어온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작다고 하면 빛이 흐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0V를 내보내니까 출력은 없다고 판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OPAmp는 증폭기가 아니고 비교기로 사용된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나온 출력을 이제 판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LED를 달았습니다. LED 달았기 때문에 9V가 들어오면 LED가 켜지겠죠. 근데 LED가 켜질 때 이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저항을 1kΩ을 연결했습니다. 자, 이게 이 회로의 설명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설계한다고 하면 이 LED나 저항은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전압을 그대로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아두이노는 9V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5V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경우는 여기 있는 전압을 9V가 아니고 5V로 바꿔서 회로 설계가 되는 게 좋겠죠. 9V인 걸 5V로 낮추기는
좀 번거롭고 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바이오스 설계할 때 5V로 설계하면 아두이노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회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템퍼러처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 센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온도 센서는 현재 온도를 1도인지 2도인지 3도인지 알려줄 센서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센서는 그렇게 기능이 우수하진 않고 현재 온도가 내가 기준으로 삼은 값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별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핫이나 콜드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하고요. 이게 핫을 감지하는지 콜드를 감지하는지는 회로를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내가 모르는 소자가 있는가부터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서미스터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잘 모르는 소자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을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 보면 NTC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부성 온도 계수입니다. 부성은 왜 부성인가 하면 온도가 변할 때 저항이 같이 변할 텐데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PTC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채택한 설미스트는 거꾸로입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저항이 오히려 떨어지는 소자입니다. 자, 이런 설미스터 특성을 가진 소자가 있다. 자, 여기 있는 요 모양은 가변 저항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돌려서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뜻하고요. 자, 여기 있는 소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PAm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에서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면 LED가 되겠고 이 모양은 부자, 삐 소리 나는 그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CD4060 얘는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경우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CD4060을 넣고 검색을 하면 이 IC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IC 정보를 보면 얘는 Ripple Carry Binary Counter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진 카운터, 숫자를 세는 기계입니다. 숫자를 세는 기계가 카운터인데 이진수로 숫자를 세는 카운터가 되겠고 이 CD4060의 핀 번호는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은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전자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고 디지털 회로로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아날로그 회로가 붙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디지털 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 있는 바이너리 카운트는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세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그 세는 숫자 15번 단자를 보면 Q10이잖아요. 그러니까 Q10에서 나오는 이 비트 신호를 이용해서 부자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삐 소리 나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CD4060 안에는 발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부자를 울릴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 13번은 Q9번입니다. Q9번. Q9번에 따라서 이 LED 값을 깜빡깜빡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로를 보면 자, 온도가 올라간 경우 한번 봅시다. 온도가 올라간 경우 보면 저항값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저항이 떨어지니까 여기 있는 회로는 전압 분배기 회로입니다. 위에 저항이 떨어지면 밑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압값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긴 낮아졌고 밑에는 그대로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위에 낮아진 만큼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 많이 걸려 전압이 올라갑니다. 전압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있는 Q1하고 VR2는 기준 전압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기준 전압보다 만약에 더 높은 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간 거죠. 온도가 이제 더 올라갔다고 하면 OPMP의 플러스 잔자의 전압이 레퍼런스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9V 전압이 OPMP의 출력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여기 우리가 배웠던 트랜지스터 회로인데요. 여기 저항은 바이어스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자, 이 9V가 강하게 걸리게 되면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포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서 여기 LED, 색깔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LED가 딱 켜져서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 VCE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0.2V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낮은 전압. 그 다음에 LED가 켜지게 되면 원래 다이오드인 경우는 0.7V 정도인데 얘는 LED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2배, 3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뭐 2V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 걸리는 전압은 2.2V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2번 단자가 의미하는 것은 리셋입니다. 리셋은 하이인 경우 여기에 있는 카운터를 꺼버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9V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카운터가 리셋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입니다. 여기 내부에 있는 발진기가 돌아가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리셋 신호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면 리셋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동작합니다. 카운트가 동작해서 내부 발진기에 따라서 카운트가 계속 돌아가서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그 펄스를 이용해서 부자도 켜고 소리도 만들고 LED, 빨간색 LED도 깜빡깜빡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도 센서는 핫을 감지를 하네요. 핫을 감지해서 뜨거운 경우에 위험도를 이제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3축 가속 센서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회로를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회로가 그 전형적인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회로는 전형적인 수동 회로, 수동 소자만 있는 회로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자, 뭐가 보이는가 하면 IC,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하는 IC가 보입니다. 직접 회로는 Integrated Circuit인데 무언가를 이제 합쳤다는 거죠. 뭘 합쳤는가 하면 트랜지스터를 합쳤다는 뜻입니다. 이 IC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를 하나로 한꺼번에 만들어 주기 때문에 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집적 회로 중에서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용으로 사용되는 IC는 ASIC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ASIC. ASIC은 Application Specific IC라고 해서 Application은 응용이고요. Specific은 특별한, 그 응용에 특화된 IC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요 큰 블록은 IC를 뜻하는데요. 요 IC 내부에 들어가는 원리, 이 IC가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회로와 전자회로. 전자회로는 보통 이제 아날로그 회로라고 하니까 아날로그 회로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하고 ASIC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가속을 받게 되면 이 가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랑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관성을 느끼는 거죠. 관성을. 우리가 정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가속을 받게 되면 관성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커패시터로 구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 커패시터의 한쪽은 여기는 고정했습니다. 고정했고 여기는 이제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는데 이 커패시터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두 판 사이의 간격이 바뀌겠죠. 당연하겠지만 판 사이 간격이 가까이 있게 되면 전화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가 있어서 커패시턴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간격이 떨어지면 커패시턴스는 올라가서 더 많은 전압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속이라는 특성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전하 축척을 통해서 사실은 전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센서가 동작되는 특성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양이 있다고 하면 그 물리적인 양이 전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성이 센서 회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이 변할 수 있는 판을 X축, Y축, Z축에 배열을 해 놓게 되면 가속에 따라 가지고 판 사이 간격이 벌어지겠죠. 이 회로를 보면 요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이 공통단자입니다. 공통단자로 이제 들어가서 기준을 잡아주게 되고, 요게 있는 값이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두 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와도 되지만 두 개를 갖고 오게 되면 이제 값을 더 정확하게 잡음을 좀 덜 하면서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하나는 뭐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 이걸 측정할 수 있을 거고, 요건 센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신호는 이 6단자가 있잖아요. 단자가 이제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단자를 각각 내가 처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회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전자회로가 구동되는 속도보다는 이 가속계가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이 X축, Y축, Z축을 다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디지털 회로 시간에 배운 먹스를 사용을 합니다. 먹스를 쓰면 입력은 여러 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나가는 신호는 한 개만 나가게 됩니다. 한 개만 나가서 요 각각을 이제 이 컨트롤 유닛으로 제어하고 개인에서 이제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뭔가 이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옵셋을 통해서 이제 보정을 해줘서 필터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X축 필터링, Y축 필터링, Z축 필터링을 또 하게 됩니다. 해서 요걸 다시 이제 세 축이 왔으니까 다시 먹싱을 해서 디지털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장치, ADC라고 하는 장치를 거쳐서 다시 컨트롤 로직에서 제어 논리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출력하게 되는데, 외부로 이제 가속 센서 출력할 때는 어느 정도 빠르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시리얼로 보내지 않고 I2C라든지 SPI라고 하는 디지털 통신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ASIC 회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I2C하고 SPI는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없기는 하지만 IC를 사용해서 전자회로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현된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회로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디지털 회로라든지 아날로그 회로의 좀 더 큰 블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라이트 센서 혹은 일루미네이션 센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빛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빛 센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자, 빛을 감지한다. 이 빛 감지는 뭐 어렵다고 보면 또 어려운데, 센서의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빛이든 온도든 가속이든, 자, 이런 특성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전압으로 바꿉니다. 혹은 전류로 바꿉니다. 왜 바꾸는가 하면, 자, 우리가 모든 신호 처리는 다 전자회로로 합니다. 전자회로에서는 전압이나 전류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 전자회로에서는 아날로그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 아날로그 처리를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ADC를 이용해서 디지털을 바꾼 다음에 디지털적으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방식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량이든지 전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빛을 전압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LDR이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LDR은 약자인데요. Light Dependent R입니다. 그래서 빛, 종속, 저항. 그러니까 빛의 종속적으로 변하는 저항입니다. 자, 얘는 빛이 올라가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저항이 올라가는 장치도 있고요. 저항이 내려가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DR을 구입할 때 어떤 특성의 장치인지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LDR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수동회로입니다. 수동회로인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에 따라서 조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동되는 원리는 보면 내가 LED에서 빛을 쏘면 어딘가에 반사하면 LDR 쪽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빛의 양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저항값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자, 그걸 표현하는 회로, 그걸 표현하는 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든 회로를 이제 보면 이 LDR은 뭐 이름이 어렵게 붙어져 있지만 저항입니다. 밑에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전압분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압분배기. 자, 전압분배기 회로인데 우리가 여기에 VCC라는 전압을 걸어주고, 자, 저항이 R1, R2. 요 R1이 사실은 이제 LDR입니다. LDR인데, 자, 그러면 여기 트랜지스터 입력, 베이스 쪽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압, VB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요 VB는 전압 분배기 회로니까 간단하게 R1 더하기 R2, 그 다음에 R2의 VCC라고 자,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이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분압을 했기 때문에 전압을 우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 빛 양에 따라 가지고 VB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자, 빛이 들어올 때 LED를 켜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베이스 쪽 전압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쪽 전압이 올라가려면 이 LDR 쪽에 있는 R1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는 저항이 떨어져야 되겠죠. 빛이 들어왔을 때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떨어지면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에 쪽 저항값이 떨어졌으니까 밑에 쪽
저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R2에 걸리는 전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올라가게 되면 베이스 쪽에 들어가는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베이스 쪽 전류가 커집니다. 커져서 자, 여기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common collector, emitter follow라는 회로를 거치면서 전류가 베타배만큼 커지고, 정확하게 베타 플러스 1인데 대충 뭐 베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다시 그 다음 트랜지스터에 베이스 전류가 되네요. 그럼 다시 여기에 베타 곱해지니까 전류 중폭이 베타 제곱만큼 커지게 됩니다.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진 전류가 이제 LED를 켜서 빛을 내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LDR 회로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전류를 이제 키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미터 팔로우를 연쇄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류를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베이스에서 전류가 들어가면 자, 이미터에서 전류가 또 커지는데 그 이미터 전류가 다시 베이스 전류가 되는 방식은 아주 유명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자 이름을 따서 달링턴 페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링턴 페어가 있게 되면 베이스 쪽에 들어오는 아주 약한 전류가, 베이스 쪽에 들어오는 약한 전류가 이 달링턴 페어를 거치면 아주 강하게 증폭이 된다, 전류가 증폭이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트랜지스터의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솔러 차저, 빛을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회로, 아주 간단한 광발전 회로, 태양전지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의 구성을 보면 다이오드가 꽤 많이 보이고요. 다이오드 2개가 보이고 또 제너 다이오드 1개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IC, LM317이라는 IC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DC 전화번처럼 표현을 했지만 솔라 패널입니다. 솔라 패널. 솔라 패널은 반도체로 만드는 장치라고 보면 되고, 이 장치를 직렬을 계속 하게 되면 전압이 높아지겠죠. 높아져서 12V, 빛이 들어오면 12V를 낼 수 있는 패널을 DC 전화번호로 생각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IC를 만나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LM317을 여러분이 검색 엔진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LM317 데이터 쉿 이렇게 치면 데이터 쉿이 뜹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얘는 출력 전압을 가변할 수 있는 볼티지 레귤레이터입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라는 거는 전압이 이렇게 막 변동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용해서 전압을 만드는데 12V가 완벽하게 나올 리는 없겠죠. 막 변동하는데 이 변동하는 거를 거의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회로가 볼티지 레귤레이터 회로입니다. 전압 고정기, 전압 통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LM317을 보면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있고 ADJ가 있는데 얘는 어저스터블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단자라고 보면 되고, 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 뭘 달았어요? 가변장을 달았죠.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정하고 싶으면 이 가변장을 바꾸게 되면 여기 걸리는 저항값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바뀌면서 저항값이 바뀐다는 것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인해 가지고 피드백이 걸려서 LM317의 출력 전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솔라 패널은 반드시 이 전압원 역할을 해야지 얘가 저항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반드시 패널에서 배터리 쪽으로 나가는 방향만 가능해야 됩니다. 고민할지 모르지만 이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만 DC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2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반드시 배터리는 충전만 해야 되니까 거꾸로 지금 충전시켜주는 쪽으로 전류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만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하나 놔서 여기에 있는 배터리라 표시된 회로가 충전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기 제너 다이오드하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하고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관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보면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굉장히 비싼 소재입니다. 솔라 패널도 비싸고 배터리도 비싸잖아요. 얘가 망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과도한 충전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이걸 끌 수가 없잖아요. 자동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쉽게 시켜주는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달아서 전류를 이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과하게 걸렸을 때 전류가 빠지도록 이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미터 쪽으로는 전류가 베타 플러스 1만큼 더 크게 흐르잖아요. 굉장히 큰 전류를 이용해서 전류를 완전히 빼버리기 때문에 출력이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봐야 되는데 제너 회로, 제너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제너 다이오드가 켜지는 조건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6.8V에서 켜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재미있는 점은 자, 통상적인 다이오드하고 켜지는 방향이 달라요. 통상적인 다이오드는 화살표 방향이 높고 이제 화살표가 지나간 다음이 낮게 이제 전압이 구성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거꾸로입니다. 이 Z자가 있는 부분이 전압이 높아야 되고 화살표 있는 부분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통상적인 다이오드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건이 6.8V라는 거죠. 그럼 6.8V면 자, 여기에는 제너 다이오드가 켜지는데 조심할 부분은 트랜지스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에 VB 전압도 필요합니다. 얘는 0.7V니까 전체적으로는 6.8V에다가 0.7V가 있어서 7.5V 이상이 걸리게 되면 제너 다이오드도 켜고 트랜지스터에